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5일차에 해당하는 현대사 파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역사 배울 때 좀 안 좋은 역사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4.19나 그 유신체제랑 더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파악이 되는 그 5.18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 정부 한번 해당 내용 짚어볼 텐데요. 1980년입니다. 1980년의 봄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잔인한 5월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1980년의 일인데 광주에서 일어났고요. 전남의 광주 시민들이 새로운 군사 신군부에게 맞서가지고 저항을 한 사건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전에 박정희 정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군사 독재가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서 갑자기 끝나게 됐는데 이때 최규하라는 분이 10대 대통령으로 선출은 됐는데 전국이 좀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얼마 하지도 못하셨고 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뭐가 지금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니까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이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군인이라서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군대하고는 구별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군부다라는 뜻으로 신군부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자각하는 12.12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신군부가 등장합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오랜 군사 독재가 드디어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군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군부의 비상계엄령이 확대가 됩니다. 정말 자주 내려지지 않나요? 계엄령? 이거 국가 비상사태라는 건데 우리는 툭하면 이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김대중 등등등 자신들에게 뭐라고 할 만한, 방해할 만한 사람들의 주요 정치 인사, 학생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아나갑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무력으로 지금 정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전개 과정을 보면은 광주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계엄령 확대를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가? 그리고 왜 죄 없는 사람들 자꾸 가두는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좀 시위를 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게 발생한 게 5월 18일입니다. 이 광주 사람들의 소요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광주를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게 퍼질까 봐.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가 예전에 4.19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이런 시민들의 어떤 시위를 내버려 두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파급 효과를 알잖아요. 이승만조차도 하야하게 했었던 그 4.19, 그 4.19 혁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12.6 사태에 앞서서 부마민주항쟁도 그렇고 그런 걸 두려워한 이유가 하나하나는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면은 이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태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야 이거는 초반에 이거를 잡아놔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주 지역의 사람들이 소요 사태 일으킬 것 같으니까 무려 공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무력으로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용히 시켜놓으려고 했는데 광주의 시민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여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하게 되고요. 더 큰 무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수부대들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 실탄을 발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난 무력 진압이 있었고요.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총을 쏜 거죠. 지금 광주에 가면은 이때 총 맞은 헬기 사격까지 있어가지고 이 헬기 사격을 맞은 몇백 발의 총알 자국이 있는 빌딩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총알이 있었어요. 거기 광주 사람들을 다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총알이 지급됐다라는 내용의 소설이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광주 정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은 사실 실제로 그렇게 길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사상자와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죠. 벌건 대낮에 그냥 총을 막 쏴버렸으니까. 이 총에 맞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온 남성분들에 국한되지 않았고 우리
아빠나 남편이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누군가 집에 오지 않아서 밖에서 마중 나와 있었던 여성분들한테도 그냥 무차별적인 사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이고요. 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광주로 들어가는 차량을 전체를 통제하고 전기선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 어떤 것도 광주로 오갈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광주 지역에 북한의 간첩이 내려갔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다른 지역의 신문에 이미 나가 있어서 야, 저기에 간첩이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여기에 외국인 독일 신문 기자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남긴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무사히 광주를 빠져나와서 이거를 언론에다가 외신에다가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그 기록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4.19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특정 시기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라고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의 민주화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좀 뒤늦게 최근에 일어난 지역들의 뭐 홍콩이나 이런 데 민주화 운동 때에도 5.18이랑 관련된 노래들을 막 틀어놓으면서 그때랑 똑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신군부는 이런 일을 자행을 하면서 정권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아주 강압적인 정책 그리고 이런 측면이 돋보이지 않게 하는 유화 정책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뭔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건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래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활발하게 발전한 시기도 아니고 SNS도 없으니까 그 실황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무력을 진압을 해버리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뭘 지금 세웠다라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설치를 해서 언론을 통폐합하고 삼청교육대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왜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헌병이 잡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오는 애도 뚝 굳혔다고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면 죽는다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사회교화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정신교육 같은 거를 하는 어마무시한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런 곳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느니 본고사를 폐지한다느니 대학 졸업에 정원제를 도입한다느니 이런 좀 신기한 것들을 많이 실시는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정신을 다른 데 쏠리게 할 만한 이런 일들이 동시에 지금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두환 정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수립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거 한번 보면 당연히 군인을 앞세웠으니까 문제가 많겠죠. 신군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최규하 대통령이 사퇴를 하게 되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 최고 기구 군사회의 같은 거예요. 군사회의인데 전두환을 제11번째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뽑고 박수치고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8번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가 상당히 길어졌네요. 단임이기는 하지만 무려 7년에 거의 중임하는 거에 맞먹는 대통령제가 나오게 되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선제로 뽑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선거로서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냥 자기의 지지자들 모아놓고 자 투표할 거야 나를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죠.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되게 되고요. 자, 대통령 선거인단이 12번째 대통령으로 또 전두환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뭐 나름대로는 형식을 갖춰 놓으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개헌도 하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라는 걸 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개헌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전두환 정부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했냐면 강압정책 많이 하죠.
왜냐면 군사 독재를 또 하는 거니까. 언론 통제합니다. 언론 안 돼. 언론 통제하고 민주화 운동 굉장한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탄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을 쏟지 못하도록 다른 데다가 막 정신을 쏟게 해요. 유화 정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정신을 쏟을 만한 오락거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고 스포츠에 정신을 쏟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하고요. 자, 너네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전격적으로 해제시켜서 그럼 사람들이 노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기에 정신이 좀 팔리게 되겠죠. 당근과 채찍 같은 걸 지금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뭔가 잘 맞물려가지고 뭔가 지금 잘 맞아떨어져서 3저 호황이라는 굉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달러가 낮아지고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가 크로스로 만나가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굉장한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거죠. 약간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버블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통일 정책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지금 뭔가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만한 걸 하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공연단 남과 북이 서로 교환을 해서 남북 한의 관계가 조금 진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실시가 한다는 거. 이게 전두환의 주요 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권은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되느냐?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동명회의 연도를 가지고 한 영화도 나왔을 정도죠. 중요한 거죠.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1987년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접 뽑는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 힘으로 이끌어낸 사건이거든요. 당연히 아주 중요하겠죠.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전두환 정부가 엄청나게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아주 강압적이고 중심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이런 거는 더 튀어오르기 마련이라서 민주화 운동은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버렸고 자, 전개 과정을 보면 직선제 할 거다. 우리 대통령 이제 우리가 직접 뽑을 거고 대통령 선거인단 있으나 마나잖아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뽑을 텐데 그러면 전두환 다음으로 전두환의 입맛에 맞는 군인을 또 뽑으려고 하겠죠. 우리 이제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을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1985년에 자 우리 직선제 해서 법 바꿔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을 거니까 이제 법을 바꿀 겁니다.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요. 요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987년에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요. 첫 번째가 민주화 운동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었던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아주 똑똑한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의문사를 하는 거죠. 고문받다가 죽습니다. 1987년에 초반의 일이고요.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물고문을 당하다가 왜 우리 저기 고문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그런 데 끌려가가지고 분명히 고문을 당했어요. 이것도 은폐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를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양심 고백 비슷하게 살짝 내용을 흘리게 되면서 박종철은 물고문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미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생명 반응이 아예 없던 상태라고 나와 있고요. 위장이나 이런 데에서 다량의 물이 발견이 되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으로 은연중에 물고문으로 죽었음을 시사를 해주죠. 근데 이게 또 박종철이라는 인물이 왜 죽었는가를 발표할 때 황당하게 대꾸를 하는 거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너 뭐뭐 했어?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하고 죽었다. 이거를 어느 부모가 이거를 믿겠으며 어느 국민이 그렇구나. 책상을 탁 쳤더니 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아니 뭐 사람이 개구리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얼마나 없이 봤으면 그런 해명을 할 생각을 하는지 뭐 놀래가지고 죽었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죠. 고문으로 사망을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이 정권은 살인 정권이다.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전두환 정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선제 원하는데도 이런 사건까지 터졌는데도 호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4.13 호헌 조치. 나는 직선제 개헌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현행 헌법을 유지할 거야. 지금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인단 두어서 간선제로 대통령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이제 참지 않습니다. 호헌 조치가 발표되니까 사람들이 들들 끓기 시작해요. 이제야말로 집단적인 행동으로 시민의 뜻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6월 달로 날짜를 잡고 대국민 대규모 시위를 가두행진을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시위를 할 때 국민대회를 엽시다. 총궐기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이 정부에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이 이제 69민대회가 열려요. 근데 이 시위를 전개하기 전에 대학교 학생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전야제 같은 걸 이제 한 거죠. 그때 연세대학교에 다녔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연세대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연세대 앞에도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최루탄 같은 거 막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앞에서 같이 최루탄 막으면서 막 싸우고 있다가 이 학생이 옛날에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얼굴에 그거 맞은 것처럼 최루탄을 뒤통수에다가 이번에는 맞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걸 뒤통수에다 맞고도 즉사는 하지 않았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로 쓰러졌는데 그 다른 과 학생이 쓰러진 이한열을 보고 이렇게 잡아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도망을 간 거죠. 그때는 여기 뒤에 뭐가 박혀있는 것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최루탄에 맞은 거죠. 거의 가사 상태로 나와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에는 이한열은 사망을 했습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인해서 특히 연대 학생들, 서울권 대학생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폭발을 해요. 한열이를 살려내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학생들이 다 대거 모여들게 되고 이 국민대회에는 그동안 정부가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었던 직장인이며 뭐 노약자며 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거리를 가득 메우게 돼요. 전국에서 똑같은 구호가 외쳐졌어요. 호헌은 무슨 호헌이야.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버스에서 막 시위를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민주화 선언을 발표를 해요. 6.29 민주화 선언. 중요하죠. 이 현행 헌법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5년 단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9번째 개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방식으로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사실은 노태우가 이런 거를 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아준 건데 이 사람도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고 전두환 따라서 안 좋은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부분의 것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화 선언은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 플러스 우리의 민주화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여기를 좀 살펴보면은 노태우 정부는 이제 앞선 군인의 어떤 흔적을 지금 빨리 지워야 돼요. 빨리 지워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좀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노태우 때 뭐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안 했었던 북방 외교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도 하고요. 뭔가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 달라진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3당 합당을 일단 진행을 해요. 여소야대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이 너무 조그마하고 야당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는 당이 너무 큰 이거를 극복하려고 당을 3개를 합쳐가지고 민주자유당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지금 앞쪽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게 너무 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대부분 지쳐있고 여기에 좀 몰입돼 있는 상태인데 자,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이거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88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이제 국민성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고요. 자, 이때 북방 외교를 좀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전까지는 반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자, 우리 중국이랑 일로 여행도 못 갔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인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랑은 교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거를 교류를 합니다. 중국이나 소련, 공산권 국가들하고 국교를 다시 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중국도 갈 수 있게 된 건데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은 우리나라 대표자 중에서 노태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북방 외교를 하는 우리하고 성격이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고 통일 노력도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게 되는데 남한이랑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요때했어요. 그리고 기본 합의서를 교환을 합니다.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을 서로 했고요. 자, 우리 핵 이거 하지 않는다.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서명을 합니다. 나중에 북한이 이걸 어기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뭔가 한 단계 나아간 것 같은 모습. 앞쪽에 군부 독재 시절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실제로 보면은 노태우까지는 정권적인 내용에서는 문민정부랑 비슷하지만 노태우는 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김영삼 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개혁 정책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분은 사실 국회의원도 정말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개혁 정책을 뭘 하냐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금융실명제 같은 걸 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뭐 하고 카드 거래 같은 거 할 때 내 이름 써야 돼요. 내 이름 써야 되는 실제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그래서 범죄를 막는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 같은 거 시행을 합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군부 독재나 뭐 경제 개발에 밀려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했었던 어떤 한 단계 나아간 정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개혁 정치에. 그리고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1995년이 우리한테 좀 중요한 연도예요. 광복 50주년이니까 우리가 50주년, 100주년 이런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복 50주년 행사로 뭔가 이제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다 털어버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해서 크게 굵직한 거 두 가지를 하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이름이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국민학교라고 하면 왜 안 되나?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썼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꾼 거예요. 황국 신민의 약자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천황의 신민이다. 이런 건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고요. 또 대단히 중요한 것도 하나 합니다. 요것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잠깐 올라가기도 했었던 경복궁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경복궁. 지금이야 경복궁은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경복궁 정문에 광화문 앞쪽에 서면은 궁궐의 건물이나 뒤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이 아주 흉하게 중간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는 게 요때입니다. 1995년 8월 15일에 거의 세레머니를 하면서 일부러 폭파 철거 방식을 통해서 시원하게 건물을 철거를 하게 돼요. 조선 총독부가 그때 없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경복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나쁜 짓 했던 사람들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노태우도. 이 두 명을 엮어서 구속합니다. 구속을 하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처벌이 내려지진 않았지만은 이 구속 등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액션을 본격적으로 취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에서도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시장을 개방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우리도 가입을 해서요.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로 아마 분류가 됐겠죠.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을 쭉쭉 하게 되면서 요런 데 이제 가입도 하고 이제 좀 고무적인 상황으로 판도가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때 우리가 그동안 맞이했었던 버블이 꺼지는 시점이었는지 외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거 IMF, 우리가 약칭 IMF라고 부르는 시기인데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서 나라가 파산을 하는 거죠.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되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게 IMF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회사마다 문도 많이 닫고요. 정리해고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제로 한 뭐 노래 같은 것도 뭐 엄청 나왔었죠. 옛날에 막 한스밴드라고 밴드 그 여학생들끼리 자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있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오락실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지금도 되게 둠칫둠칫 되게 재밌는 노래인데 막상 가사를 하나씩 뜯어보면 실직을 당한 아버지가 잘렸다고 말을 못하고 맨날 출근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락실에 갔다가 그 딸이랑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빠랑 재밌게 게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직장을 잃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이 정리해고 문제는 굉장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고요. 정말 치명적이었죠. 이 IMF의 돈을 빌렸다라는 건 경제 파산이라고 전체에 다 이렇게 전 세계에 소문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요거를 겪게 되는데 이거를 또 극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었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인데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데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부죠. 아주 빠르게 극복했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를 합니다. 요거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노벨상, 노벨 평화상도 받았었죠. 자, 외환 위기는 사실 10년 이상 보고하는 그런 건데 우리 엄청 빨리 갚았어요. 그 다음 정권 때 갚았으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 안에 지금 해결을 봤다는 얘기죠. 우리는 약간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좀 있다는 얘기죠. 뭐 임진왜란 때 의병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도 뭐 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그 민립대학 기성회라든지 우리가 다 같이 합심을 하면 십시일반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여기도 그게 발휘가 됩니다. 금모으기. 우리 뭐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한두 군데쯤은 조그마한 거 몇 개라도 집에 다 금이 있단 말이죠. 금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변하진 않는 거기 때문에 요 금을 굉장히 싸게 아니면 저렴하게 국가에다가 팔아서 차익을 남기게 해주고 그걸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게 대대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고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노동자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근로자들과 이 회사 측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거 설치를 해요. 가끔 이런 게 보기에 나올 때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이게 왜 김대중 정부 때 설치가 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선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에서 IMF가 터졌기 때문에 그 IMF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이 바뀌었고 이걸 극복하려고 뭘 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노사정위원회는 왜 김대중 정부에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어떻게든 우리 다시 경제를 살리고 우리 빌린 거 IMF에서 구제금융지원금 받은 거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예정보다 빨리 갚았어요. 이것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파산해서 이 사람들이 기초적인 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하죠. 그런 사람들 국가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도록 하는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 금액은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가 됩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국민, 그런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급을 하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통일 노력이 사실 제일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뭐 욕도 많이 먹지만은 화해 정책으로 무언가 막 퍼주는 햇볕 정책을 추진을 하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역대급으로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던 시기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요. 북한에 관광을 가는 게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잠깐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간 고등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햇볕 정책을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을 시작도 하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정말 우리 분단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냥 서류만 교환했었는데 이전까지는 드디어 남북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최초예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를 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면서 정말로 뭔가 핑크빛 미래 같은 게 보이려고 합니다. 요거 덕분에 노벨 평화상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합작을 한번 해보자. 개성공업지구 만들자. 여기까지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다 봤어요. 자, 교류협력을 위해서 개성에 공단 만드는 거
우리 한번 추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합의까지 했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김대중 정권에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니까 특징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 노무현 정부쯤 되면은 이제 조금 현대하고 완전히 바짝 붙어 있잖아요. 주요 정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외환 위기 해결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질적인 것 중에서 다시금 수면에 떠오른 문제들, 이를테면 양성평등 문제 같은 거 호주제를 폐지하고요. 호주제 폐지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했었던 거 과거사 정리위원회 같은 거 구성을 해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매듭지지 못했었던 사건들이 있죠. 이런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을 많이 겪게 되면서 이 기구의 활약상이 좀 돋보였는데 우리가 질본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요. 여기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막 코로나나 이런 거를 대응을 했을 때 이런 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이거는 찬반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지만 FTA가 체결이 됩니다. 미국이나 칠레 요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어쨌든 경제적인 발전을 조금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반발 같은 것도 많기는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통일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남북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하려고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착수를 이제 합니다. 우리 이전 정권에서 이거 개성공단 만들까? 그래 만들자. 합의까지 했고요. 실제로 삽 떠가지고 착수하는 거는 요 노무현 정부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공동선언문이 나오겠죠. 이번에 또 14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앞선 거랑 조금 성격이 다른 것들이 보여요. 이전에는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들, 핵심적인 것들이 조금 해결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시대적인 문제들이 각각 다르겠죠. 그런 거하고 이 대통령의 정부 시기를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대통령 정부를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살짝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이거 말고 이거 뒤에도 정부가 나오기는 해요. 여기에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정권 말고 이전까지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간단히 한 번쯤은 찾아보고 정리를 추가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5일차 수업에서는 지역적인 거, 인물적인 거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